안녕하세요. 2부로 다시 왔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의 최리나입니다. 예상치 못한 장기 순매 수세를 보였던 외국인 덕에 이번에야말로 박스권을 뚫는가 보다 기대했던 분들 실망이 크실 것 같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2060선까지 터치해봤었지만 외국인들의 순매도로 전환하면서 박스권을 다시 맴돌 기세를 보이고 있죠. 전일 외국인들의 매도는 얼마 전 있었던 현대로템 팔면서 외국인들의 순매도로 전환하는 듯한 착시 효과를 불러일으켰던 날과는 조금 다른 성격의 매도였던 것 같습니다. 비짝 중심의 매도가 나왔고 유럽계 자금이 주도했다는 분석이 있는데 넉 달 만에 순매도 규모가 가장 컸습니다. 오늘까지 매물이 만약 외국인으로부터 이어진다면 투자 전략을 좀 수정해야 하지 않을까요? 조정받을 때마다 대형주, 경기 민감주를 담아 오셨던 분들, 아니 여기서 외국인들이 팔면 어쩌라고 굉장히 야속해 하실 것도 같습니다. 때마침 이때 미국, 유럽, 중국의 글로벌 굉장히 중요한 지표와 일정들이 대기하고 있다라는 사실도 부담인데요. 어제 무엇보다 기술적으로 20일 이평을 깼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60일 이동평균선 지지를 기대할 수밖에 없게 생겼습니다. 이 정도에서 조정이 끝나주고 외국인들도 다시 매수 턴해주면 가장 반갑겠는데 과연 우리 욕심대로 시장이 흘러갈 수 있을까요?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시작하겠습니다. 네, 문제의 전일장 다시 보고요. 오늘장까지 외국인들이 팔고 또 빠질까요? 오늘장도 미리 들여다보겠습니다. 리뷰 앤 프리뷰 시간이네요. 화면 함께 보시죠. 네, 총 5분의 의견, 전일장을 한 줄로 다들 요약해 주셨습니다. 외국인 얘기가 가장 많고 숫자 21선 얘기도 많이 나왔습니다. 외국인의 꽤 컸던 순매도 규모였다. 전일장 최희승 차장님 이렇게 요약해 주셨고요. 정영훈 팀장님은 외국인들의 매도세, 이제 수급이 조금 꼬이기 시작했고 코스피는 20일 이동평균선까지 내줬다라는 의견 나왔습니다. 김혜란 연구원님도 동일한 의견이었고요. 조정 국면은 어제까지 계속됐습니다. 라고 표현해 주셨네요. 안상현 팀장님도 외국인의 스탠스 변화가 있었다라고 하셨는데 잠깐 스킵했었던 김영겸 팀장님 의견을 좀 보면요. 베이시스가 많이 좀 축소됐다라고 하시면서 이것이 프로그램 매물로 이어졌다라는 분석 특별히 남겨주셨습니다. 자, 오늘장은 어떻게 될 것인가? 오늘장 변수가 포함된 프리뷰 한 줄도 이어서 보면요. 최승 차장님은 간밤에 미국 증시에서 정유와 태양광 관련주가 상승세가 컸었는데 때문에 오늘 관련된 소재 섹터에 관심을 좀 가져보면 어떨까? 순환매장에서 이런 또 힌트 내주셨고요. 정영훈 팀장님은 유럽과 중국 등 글로벌 이벤트 앞두고 아마 오늘까지 눈치 보는 장이 설 것 같다라고 예상해 주셨습니다. 김혜란 연구원님은 일단 21선을 이탈한 이상 2020선 지지 여부를 관찰하자라고 하셨고요. 김영겸 팀장님은 스마트폰 부품주, 아몰레드 관련주 주목하자라는 의견 남기셨습니다. 안상현 대리님은 미국의 테이퍼링 우려 속에 증시는 변동성이 다시 한번 커질 것 같다라고 내다보셨네요. 특별히 IM투자증권 정영은 팀장님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일 외국인들이 팔았다, 또 팔았던 규모도 컸다, 20일 이동평균선을 이탈했다라는 의견들이 많은데 진짜 외국인들이 전일 왜 팔았던 걸까요? 우선 지금 최근에 어느 정도 좀 계속해서 좀 외국인 주도로 시장을 좀 이끌어 왔었는데 어느 정도 좀 단기적인 좀 차익 실현 좀 관점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선은 좀 단기적인 좀 시차익을 노리는 좀 유럽계 자금 쪽에 좀 이탈이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현재 시점에서는 과연 이제 외국인의 매수세가 이제 지속될 것인가의 여부가 좀 시장에서 가장 좀 중요한 그런 포커스가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어쨌거나 단기적으로라도 이런 차익 실현은 대형주에 대한 향후의 미래를 좀 어둡게 하는 측면도 있는데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당장 오늘장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선 현재 지금 아직까지는 외국인의 매도세가 지금 계속해서 좀 이어질지에 대한 여부에 대해서는 좀 단기적인 좀 가능성에 좀 무게감 좀 둬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판단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뭐 이번 주에 이제 유럽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이라든가 그리고 중국 3중 전에
경기를 앞두고 있으면서 좀 어느 정도 좀 눈치 보기를 좀 이어갈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어느 정도 지표도 그 예상보다는 좀 좋게 좀 나오면서 유럽 지표도 상당히 좀 전체적으로 좀 호조세를 좀 보이고 있는 만큼 지금 당분간은 좀 긍정적으로 좀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최근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외국인 자금 이탈 여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좀 체크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좀 시장에서는 이제 대형 경기 민감주들이 좀 조정세를 보이고 좀 그동안 소외됐었던 중소형주들이 좀 강세의 흐름을 좀 보이면서 이제 중소형주에 대한 좀 시장의 좀 관심이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지만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그동안 저도 계속해서 좀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쪽으로 좀 말씀을 드렸었지만 지금은 현재 단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우선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지금 커져갈 것으로 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중소형주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좀 바닥에서 좀 많이 올라온 만큼 어느 정도 좀 이익 실현 관점으로 좀 접근하는 게 좋겠고 그동안에 좀 주가가 좀 많이 좀 고가에서 좀 조정을 받았었던 자동차라든가 화학업종이나 좀 경기 민감 대형주들에 대해서는 조정 시 매수 관점으로 한번 이제는 좀 바라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화학업종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지금 PBR 한 0.1배 1배 이하에서 지금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지난 10월 같은 경우에도 판매량이 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계속해서 좀 조정세를 좀 보였었기 때문에 4분기 같은 경우에도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오히려 지금 조정시 매수 관점으로 좀 대응하는 전략이 좀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슈가 되고 있는 외국인 수급은 향후에 계속 관찰이 필요하다라시면서 오히려 중소형주 하지만 그런 중소형주도 바닥권에서 많이 오른 감이 없잖아 있기 때문에 수익 실현을 하고 경기 민감 대형주 특별히 자동차와 화학 조정 시에 사보하자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IM투자증권 정영은 팀장님과 함께해봤습니다. 오늘장 전략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넘버원에게 듣는다 시간입니다. 오늘은 브라보스탁의 배현철 대표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배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배현철입니다. 네, 자 간밤에는 QE 축소 시기도 아직은 불확실한데다가 지표는 약간 좋아서 뉴욕 증시가 아주 소폭 올랐습니다. 문제는 이제 전일 우리 장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외국인 매도에 대해서도 말이 많이 나왔고요. 20일 이평선 이탈한 것에 대해서도 기술적으로 참 안 좋아 보인다라는 분석들이 앞서 나온 바 있습니다. 전일장 어떻게 보셨는지 외국인들 아직 스탠스 자체를 바꾼 건 아니겠죠? 해외 시장부터 동향 파악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앵커님께서 조목조목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점을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하나하나 여러분들 속 시원하게 한번 대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욕 증시부터 한번 가보죠. 다우지수가 오늘 23포인트 올라가면서요. 15,639. 그다음에 나스닥 지수도 14포인트 올라가면서 상승 추세를 유지했습니다. 알고 계신 대로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한 그런 부담감들이 좀 감소했다. 그다음에 이제 경제 성장률 3분기 경제 성장률 발표를 앞두고요. 좀 관망세가 지속되면서 조금 아쉬운 것은 장중 고점에서 좀 밀리면서 끝났다는 거. 그런데 이제 기술적 분석상으로 보면 5일 평선하고 21일 평선이 수렴하고 있고요. 60일 평선하고 좀 벌어져 있죠. 그래서 조금 이제 그 조정에 대한 박스권 조정을 좀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유럽 증시 쪽으로 가보면요. 유로존 10월 제조업 PMI 지수가 좀 증가하는 이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탕이 돼가지고 유럽 증시도 상승으로 마감을 했지만은 조금 뭔가 아쉬운 상승폭을 제한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주식 시장으로 와가지고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어제 종합주가지수 2030포인트를 이탈시키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어떤 매도가 좀 수급 부담을 작용을 했는데요. 근데 외국인들 하루 매도한 거 가지고 우리 시장에서 이제 무차별적으로 매도가 할 거다. 이런 악몽을 생각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수급 부담을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특히 이제 시장 주도주가 없다는 그런 한계성. 그다음에 이제 종목별로 좀 순환되고 있긴 한데 코스닥에도 어제 보면은 재료 가지고 순환되는 그런 모습이 나왔지만 빠른 매매 내용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매매하시기에는요. 개인 투자자도 좀 어려운 그런 모습인데 이제 전체적으로는 시장의 어떤 눌림목 조정, 이제 조금 더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새로운 주도주를 찾아가는 그런 과정을 좀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장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외국인들이 완전한 순매도 전환은 아니라 할지라도 적어도 매수세가 조금 약화된 것에 대한 대비는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이 대형주 중심으로 뭐 경기 민감주 모아가자라고는 하는데 코스피가 추가 조정 받으면 역시 계속 조정을 받으면 아무래도 좀 비싸게 계속 좀 사들어가는 그런 모습이 될까봐 걱정이 됩니다. 매수 시기를 늦출 필요는 없을까? 지지라인 어디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뭐 매매하시는데 기풍의 차이는 있겠지만 보통 이제 떨어질 때 매수해가지고 올라갈 때 매도하는 거다. 뭐 이렇게들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저는 지금은 떨어질 때 매수하는 게 아니고요. 떨어지다가 이제 반등을 줄 때 매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번 주에 들어서면서 지난주 초반부터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떨어질 때 매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받치지 못하는 그런 한계성을 보이고 있죠. 자, 종합주가 지수는요. 일단 2030포인트가 이탈됐기 때문에 2020포인트, 2010포인트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크게 좀 본다 그러면 2000포인트는 완전히 무너지는 모습은 아닐 거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요.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를 감안하면 외국인들의 어떤 매매가 무섭다는 것이 지속적이고 연속적인 거죠. 그러니까 매도가 하루 매수하고 하루 매도하고 이런 모습은 보이지는 않을 거다. 당분간은 수급 부담으로 좀 작용할 수 있고요. 오늘의 체크 포인트는 역시 삼성전자가 150만 원대 안착에 성공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전체 시장 분위기가 다 달라질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종합주가에서 2,000포인트까지 열어놓고 보신다 그러니까 자꾸 이제 매매하시려고 떨어질 때 자꾸 싸 보여서 매매하시려고 그러는데 오히려 매수 시점을 좀 늦춰보시자. 그리고 이제 뭐 현금을 가지고 계신 분들 같으면 괜찮지만 지금 대부분 투자자 여러분들이 지금 주식에 물려서 굉장히 고생을 하실 텐데요. 우리 방송 보시면서 종목 선정에 대해서 여러분들 포인트 말씀드려 드릴 테니까 지금은 조금 어렵더라도 못 가는 종목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종목 교체를 해야 되니까 현금을 좀 60% 정도 맞추시는, 그러니까 주식 비중 60% 맞추고 현금을 한 40% 정도 맞추시는 그런 전략 필요하다. 자, 손해보시고 매도하시는 건 어렵겠지만 새로운 기회가 온다는 생각으로요. 오늘은 매수 시점을 조금 늦춰보시는 게 현금 비중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반등할 때 반등 보고 사자, 매수 시점을 늦춰보자라는 전략 감사하게 들었습니다. 지난번에는 삼성물산 좀 긴 호흡에서 보면 좋을 만한 종목이라고 추천해 주셨었는데 오늘은 어떤 관심 종목 주실 수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뭐 삼성물산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좀 가져가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어려운 장에서도 아주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또 한솔재지 좀 같이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솔재지 보면은 어제 뭐 그 종합주가에서 하락하는 시점에서도 기관들, 외국인들 매수 관심에 어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죠. 뭐 여러분들 한솔재지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요, 이제는 실적 악화에 대한 그런 부담감들은 이제 지나갔다. 원달러 환율이 이제 하락하면서 원자재 가격도 하락하고, 그러니까 이제 수입 원자재를 많이 쓰는 회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실적 호전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이 어려울 때는요, 이렇게 옐로우칩 성격이 강한 종목들, 먼저 조정받았던 이런 종목들이 상승의 어떤 주역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종목 어제도 거래량이 좀 늘어나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상승의 어떤 모멘텀들이 급하게 나오는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중장기적인 시각으로 대응이다. 그래서 오늘 13,000원 올라가면은 조금 부딪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눌림목 주는 구간에서 매수하시고요. 목표 가격은 14,000원. 손절 가격은 12,000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손절 가격을 조금 늦춰드린 것은요, 너무 단기 매매보다는 조금 중장기적인 시각으로 대응한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한솔재지 같은 경우 또 삼성물산 같은 경우 여러분들 매수해드렸는데 시간 되시면 매도 시점까지도 저희 방송 보시면서 따라 하신다면은 마음 편하게 매매하실 수 있는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옐로우칩 종목 가운데 실적 부진 일단 확정되면서 우려를 털어낸 한솔재지 추천을 받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브라보스탁 배현철 대표님과 함께 봤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열려라 수급, 터져라 거래량 시간입니다. 내 종목에 이렇게 수급이 열리고 거래량이 터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어제 이미 그런 모습을 보였던 종목들 수급 특징주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도 역시 IBK 투자증권 박성환 차장님과 함께 보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외국인들이 전일 꽤 많이 팔았던 그런 날이다라는 분석들이 많았는데 어떤 종목 위주로 특별히 샀는지 중심으로 살펴보고 또 조언 들어보겠습니다. 네, 외국인들 사실 화면에는 안 보이지만 자동차와 은행주 그리고 일부 화학주 많이 좀 정리를 했던 그런 날이었는데요. 그래도 산 것은 다행스럽게도 삼성전자였습니다. 삼성전자가 아직 150만 원대를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다행이고요. 어떤 분은 삼성전자가 그렇게 지켜줬는데도 빠졌기 때문에 질이 안 좋았다 이런 평가도 있긴 했었습니다만 그 밖에 코덱스 200, 타이거 200과 같은 ETF를 주로 담았고요. 네이버를 그 다음 순위로 최근에 SK이노베이션도 외국인 매수 순위 5위 안에 자주 이름을 올려놓고 있네요. 그
밖에 기관의 호텔 신라를 가장 많이 샀습니다. 7만 원 안착했고 52주 신고가 썼죠. 삼성의 지배구조 개편의 수혜 지금 어제 분석이 나왔었는데 어제 가능성만으로 부각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기관에 가장 많은 러브콜을 받았네요. 그 밖에 포스코드 기관이 최근에 조금 담아가는 모습 인버스 샀고요. 강원랜드 어제 그제 이틀 동안 사면서 급등을 기관이 시키고 있습니다. LG전자 어제 오르다 말아서 약간 아쉽긴 했는데 기관이 바닥권이다 싶었는지 다시 집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 특징주 보고 계신데요. 순매수 종목만 추려봤습니다. 외국인은 GS 홈쇼핑을 상당히 많은 물량 다 봐줬습니다. 10월 초부터 담았던 인터파크 그리고 10월 중순부터 매집 들어오고 있는 성우하이텍 여전히 끌고 가는 모습이고요. 메디포스트는 21선 약간 이탈하니까 다시 한번 외국인도 입질이 들어옵니다. 휴비츠도 매수했군요. 기관은 어제 블록질 소식이 있었는데 이오테크닉스 물량을 많이 좀 받아준 그런 모습이고요. 신규주도 보이네요. 내추럴 엔도텍 그리고 시젠 어제 매수했습니다. 최근에 시젠은 외국인이 먼저 산 그런 종목이었는데 기관까지 쌍끌이 매수가 최근에 한 3, 4일 정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박성환 차장님 외국인이 이제 순매도 전환하면서 대형주도 어려워졌고 중소형주도 또 아직 아니다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고민이 좀 많이 됩니다. 특징주 가운데 투자해볼 만한 종목 있나요? 네, 종목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일단 최근에는 외국인의 매수세가 좀 주춤해지는 가운데 이격이 많이 벌어진, 그러니까 기존에 주가가 미리 올랐고 이격이 많이 벌어진 종목들에 대해서는 추격 매수는 조금 자제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종목 이야기를 드릴게요. 첫 번째 종목은 강원랜드입니다. 최근 기관이 3일 연속 순매수인데요. 정기국회 국정감사가 일단 종료가 됐습니다. 국정감사에서 강원랜드가 지적받은 내용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내부 통제를 강화하라는 지적이었고 다른 하나는 자회사 및 출자회사의 손익을 챙기라는 주문이었습니다. 강원랜드는 이에 대한 개선을 통해서 펀더멘털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더구나 고무적인 것은 국정감사에서 강원랜드의 현금 누수를 야기할 새로운 세목의 신설이라든지 출자금 또는 세율의 인상 등과 같은 내용이 이런 방구 언급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국정감사에서 영업에 관해서 별다른 지적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확장된 영업장과 늘어난 테이블 및 슬롯 머신을 안전사고 없이 잘 운영하면 하면 되는 것 같고요. 테이블은 이제 풀 가동하기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지난 5월 강원랜드는 공간 확장과 함께 테이블을 132대에서 200대로 그리고 슬롯 머신은 960대에서 1360대로 각각 증설을 했었습니다. 6월부터 증설된 슬롯 머신은 전면 가동에 들어간 한편 늘어난 테이블은 현재까지 부분 가동을 계속하고 있고요. 5개월 동안 증설된 테이블을 시범 운영해 왔는데 이 기간 동안 별다른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협의를 통해서 추가적인 어떤 인원 보충을 하면서 이제 테이블을 전면 가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배당 매력도 유효한데요. 올해 배당 성향도 45에서 51% 정도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배당 매력도 연말에 유효하다 하겠습니다. 3만 원 언저리 눌림목 매수와 목표가 3만 5천 원 정도 제시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성우하이텍입니다. 10월 25일을 제외하면 외국인들이 15일 연속 순매수를 나타냈는데요. 하반기 실적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호적인 요인은 첫 번째로 현대차 그룹의 본사 공장 등 조업 정상화와 두 번째 평균 원달러 환율 상승 등 주요 환율의 안정화 그리고 세 번째로 체코와 중국 등 주요 해외 생산 법인의 우수한 가동률 유지와 손익 정상화 등입니다. 하반기에는 중국 법인을 중심으로 현대 기아차에 대한 신모델 납품 비중이 상승하고 평균 납품 단가 인하 영향이 크게 해소되면서 연결 영업이익률이 뚜렷하게 개선될 것으로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4분기 기아차 중국 3공장 매출이 반영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기아차 중국 3공장 신규 가동에 따른 선행적 매출 반영 등이 연결 매출 성장에 기여하기 시작할 전망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해외 법인 손익 정상화를 특히나 저기 보고 있는데 체코 법인의 경우도 연중 납품 단가 조정 영향을 상반기에 마무리함과 더불어서 시장 수요 및 현대 기아차 출고 실적 개선에 따라서 영업 실적 개선세가 시현될 전망입니다. 러시아 법인의 경우에는 긍정적인 단가 조정 예정에 따라서 4분기 정도에는 흑자 전환 등 손익 정상화가 기대되고 있고요. 3분기와 4분기 연결 영업이익률은 각각 5.7%와 7.4%로 개선세를 보일 전망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밸류에이션 매력도 보고 있는데요. 상반기 해외 법인 손익의 변동성 리스크와 신뢰도 악화 때문에 주가가 저조했지만 1분기 납품 단가 조정 효과 등이 마무리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2분기 영업 실적이 연간 예상 범위 내에서 정상적으로 수렴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더욱 개선된 영업 실적 전망관을 유지하고 있고요. PR이 한 5배 영역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추가 상승 여력이 존재한다고 봅니다. 15,500원 언저리 눌림목 매수와 목표가 18,000원 제시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은 시젠입니다. 최근에 외국인들이 5일 연속 그리고 기관이 3일 연속 순매수를 나타내고 있고요. 확대되고 있는 또 분자 진단 영역이 있습니다.
사후적 치료에서 사전 진단 및 예방으로 의료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는 가운데 분자 진단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분자 진단은 진단의 정확성과 빠른 진단 결과 도출로 높은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인체 질병 진단 외에도 식품 안정성 검사 및 동식물 질병 검사로 영역이 확대되고 있고요. 최근에는 개인 유전자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치료제 개발에도 분자 진단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B2B 기반의 어떤 중장기 성장성을 시젠을 보고 있는데요. 시젠은 국제기구 대상 결핵 진단과 결핵 치료제에 대한 다중 약제 내성 진단이 가능한 분자 진단 제품 개발을 계약하고요. 아시아 제약회사 대상 분자 진단 제품 OEM 공급 계약을 하고 있고요. 또한 다국적 제약회사 대상으로 인체 질병 분자 진단 제품 개발 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1년 세계 분자 진단 시장 규모는 38억 달러로 추산되었고요. 연평균 16.8% 성장하면서 2016년에는 82억 달러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2014년에 매출액이 811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이 320억 원 정도 전망하고 있는데요. 매출액은 올해 대비 31.1% 증가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금 실적 부분에서는 상당히 좀 성감염증 진단 시약 매출이 올해 대비 42.4% 297억 원 정도 보고 있고요. 자궁경부암 진단 시약 매출이 올해 대비 38.1% 성장한 101억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업체의 제휴를 통한 기술 수출료도 올해 대비 40.2% 증가한 79억 원 정도로 내년에 전망되고 있고요. 이러한 외형 증가에 따라서 2014년 영업이익이 올해 대비 74.2% 성장한 320억 원 정도 추정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좀 성장성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58,000원 언저리 눌림목 매수와 목표가 65,000원 정도 제시하겠습니다. 네. 외국인이 한 보름 연속 산 성우 하이텍 그리고 외국인 기관 쌍끌이 매수세가 최근에 만들어진 시젠 그리고 기관이 최근에 바짝 사고 있는 강원랜드 모두 눌림목에 매수 들어가도 좋겠다라고 긍정적인 분석해 주셨습니다. 추가로 질문 하나만 차장님 드려볼게요. 바로 호텔 신라에 관한 것인데 에버랜드가 이제 뭐 식자재 부문 떼낼 텐데 그것을 호텔 신라가 가져올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 때문에 어제 좀 많이 올랐고 기관도 또 산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외국인들은 한 6만 1,000원대부터 이미 사서 한 20%가량 수익을 많이 보고 있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이런 종목 추격 매수가 위험하다라는 말씀이신지 호텔 신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실질적으로 식자재 부분에 대한 부분은 비상장 법인으로 분리 계열되면서 따로 이제 독자적인 법인으로 설립을 되는 것으로 어제 발표가 났습니다. 시장에서는 일단 확인이 안 되는 루머입니다. 호텔 신라가 그 부분을 가져오겠다 이런 부분이 가능성은 있지만 아직 확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최근에 어떤 주가 급등에 대한 추격 매수는 조금 자제할 필요가 있고요. 다만 삼성의 어떤 그 지배구조 개선이나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는 일단 여러 가지 부분에서 삼성물산이라든지 호텔신라든지 이런 상황은 조금 실적 반등의 가능성과 더불어서 일단 구조조정 이런 부분에서도 상당히 주목할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좋게 보시는 거예요? 네, 뭐 개인적으로는 긍정적인 접근인데요. 네. 다만 식자재 부분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는 결정된 게 없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추격 매수는 조금 맞지 않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뭐 삼성 웰스토리 인수 설 지금 가능성 정도로만 오른 그런 감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추격 매수 들어간다면 그거는 아닌 것 같다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 또 호텔 신라 추가 첨언해 주셨습니다. 박성환 차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월 5일 화요일 우리장 열렸습니다. 외국인들이 전일 넉 달 만에 가장 많이 팔았죠. 유럽 계자금 위주였다고 하는데 1,800억가량의 셀코리아 보이면서 코스피가 박스권 돌파는커녕요 2,030도 지키지 못하고 2,020선 중반까지 내려왔습니다. 20일 이동평균선을 깨면서 기술적으로도 상당히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장중에 연기금이 1,500억 이상 순매수해줬고 기관도 전체적으로 어제 순매도가 아니었음에도 이렇게 많이 빠진 것. 삼성전자가 버텼는데도 빠졌다라는 것은 그만큼 다른 대형주 쪽에서 많은 좀 손실이 있었다라는 방증이기도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외국인들이 판다면 그래도 순매도 전환까지는 아직 이르다는 분석이 있는데요. 오늘 어떤 스탠스를 외국인이 보여줄지가 가장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미국 증시는 뭐 이래저래 아주 조금 더 오르긴 했는데 오늘 우리장에 큰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네요. 자, 이제 개장을 했습니다.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전문가와 함께 출발 상황 분석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옆에는요, 골든리글 투자자문의 정태근 팀장님께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일장 의외로 외국인도 많이 팔았고 좀 많이 빠졌다라는 분석. 네. 오늘은 반등하고 있나요?
네, 뭐 소폭이나마 좀 상승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폭이 조금 아쉽다고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전일 대비해서 0.1% 정도 상승한 2027포인트 현재 출발을 하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0.25% 정도 상승 출발을 하게 되면서 535포인트 현재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 최근에 2060포인트를 돌파하지 못하게 되면서 현재 상승 추세가 좀 주춤하고 있는 모습들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과연 2010포인트에서 2020포인트를 지켜주게 되면서 다시 한번 기간 조정에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은 2020포인트 이탈을 하게 되면서 가격 조정이 나올 것인가 그 부분이 좀 키워드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 535포인트가 마에 535가 현재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큰 폭의 계속해서 어떤 상승 흐름을 보여주지 못하고 방향성을 잡지 못하는 모습들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 그만큼 코스피도 그렇고요. 코스닥도 그렇고 주도 섹터가 부재하던 부분들이 가장 큰 악재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연결해서 수급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전일 같은 경우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매도 출발을 했었지만 오늘은 기분 좋게 외국인 쪽에서는 매수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쪽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89억, 개인이 121억 정도 매수 출발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반대로 기관 쪽 같은 경우는 208억 정도 이제 매도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 쪽에서 외국인 쪽 같은 게 적극적인 어떤 매수 포지션을 잡아주지 못하고 있는데 기관 쪽에서 만약에 매도 물량이 강해지게 된다면은 장중에 조금 수급이 불리한 여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기관의 수급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6억 매수 출발, 하지만 개인과 기관은 각각 3억에서 4억 정도 이제 매도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같은 경우에 다행히도 전체적으로 이제 상승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포스코가 0.6%, 현대모비스가 2.5% 정도 상당히 강세 출발을 하고 있는데 코스닥 그리고 코스피 쪽의 자동차 부품주들 흐름 오늘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이버도 현재 2% 넘게 강세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 0.7%, 기아차 0.3%, 신한지주가 0.5%, 현대중공업이 1.3% 정도 현재 상승 출발을 하고 있고요. 반대로 현대차 같은 경우는 0.6%, SK하이닉스가 0.6%, KB금융, SK텔레콤이 각각 0.6% 정도 이제 하락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은 코스닥도 기분 좋게 전체적으로 현재 상승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이 1%, 파라다이스가 1.29%, 서울반도체 0.3%, SK 브로드밴드가 1.4% 정도 현재 상승 출발을 하고 있고요. 반대로 홈쇼핑 관련주도 현재 하락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CJ 홈쇼핑, GS 홈쇼핑이 0.3%, 0.08%, 그리고 메가시티가 0.5% 정도 현재 하락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양시장 모두 소폭 상승하고 있고요. 다행히도 개장 초반이긴 하지만 유가증권 시장 외국인 선현물 모두 매수세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효성이 7%나 급등하네요. 잠시 후 특징주도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일본 니케이의 개장 상황도 한번 살펴볼까요? 전일 휴장이었었죠. 대체 휴일로 해서요. 오늘은 니케이도 0.8% 정도 오르면서 시작을 하고 있네요. 니케이 225지수 기준 14,319선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자, 우리 서울 외환시장 개장 분위기도 확인하러 나가보겠습니다. 오늘 KB 외환선물로 가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정경팔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에 얘기해 주신 대로 미국 쪽 지표도 좋아서 글로벌리 달러도 강세였었고 외국인들 팔면서 달러는 좀 올랐었는데 오늘 어떻습니까? 네, 오늘 서울 외환시장은 어제 종가 대비 90전이 하락한 1,062원에 개장했고요. 개장가를 고점으로 하락 압력을 받으면서 이 시간 현재는 1,061원 90전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달러화가 원화를 포함하는 대부분의 상대 통화 대비 약보합세를 보이는데요. 미 연준의 12월 테이퍼링을 의식한 달러화 반등세에서 다소 물러나는 모습입니다. 미 연준 관계자의 비둘기파적인 발언과 또 주요국들의 경제지표 호조 소식이 어우러지면서 달러화 약세와 위험통화 강세 효과가 완만하게 나타났습니다. 시장이 다시 주목하고 있는 이슈 중에 하나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수준인데요. 미 연준 관계자가 미 연준의 정책 목표치인 2%에 아직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근거로 양적 완화 축소가 쉽게 진행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언급한 점이 달러화 약세에 영향을 주었고요. 유럽의 제조업 지수, 또 중국의 서비스업 지수, 호주의 소매 판매 지표 등이 모두 위험 통화들의 전반적인 강보합세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가장 큰 변수는 역시 당국이 되겠습니다. 외환 보유액의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미 재무부가 환율 보고서에서 이에 대해 지적한 것을 시장이 주목하고 있고요. 당국이 어느 정도까지 개입의 입장을 강하게 가지고 갈지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미 재무부가 지난 2012년 11월과 2013년 4월 그리고 지난 10월에 발표한 환율 보고서를 비교 검토해 보면요. 한국에 대한 압박의 수위가 점차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지난 2012년 11월에는 보고서가 발표된 이후
7거래일이 지나서 당시 1,080원이 특별한 이유 없이 맥없이 하향 돌파된 바가 있었고요. 2013년 4월에는 미국이 중국과 일본을 특별히 주시하고 있다는 대외적인 상황 이외에도 한국에 대한 압박의 표현 수위를 높였는데요. 이 당시에는 발표 당일부터 한 달 가까이 환율이 하락세를 지속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달 31일에 환율 보고서가 발표된 이후에 오늘이 4거래일째인 만큼 보고서의 영향력이 이번에도 발휘될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번 주 시장을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 가운데 가까이 있는 것은 오늘 저녁에 발표되는 미국의 서비스업 지표입니다. 미국이 서비스업 중심 국가인 만큼 서비스업 지표는 제조업 지표보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월 대비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달러와 약세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오늘 달러원은 계속해서 1,060원 초반대 행보가 이어지겠는데요. 어제 순매도를 보인 외국인들이 글로벌 경제 지표의 호조와 함께 다시 순매수로 돌아설지 여부가 단국 변수와 함께 서울 외환시장에서 주요 변수로 작용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오늘 밤 미국의 ISM 서비스업 지표가 만약 예상대로 부진하다면 원달러 환율 그리고 달러와 모두 다 조금 아래쪽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셨고, 무엇보다 오늘 외국인이 오늘까지 팔지 여부도 환시장에 상당히 중요한 변수다, 이런 얘기 해주셨습니다. 정경팔 팀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돌발 종목 한 3종목 먼저 좀 얘기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바로 효성입니다. 효성. 예, 효성이요, 오늘 6%, 7% 급등하면서 점프를 했습니다. 거의 또 다시 한번 신고가 낼 그런 흐름인데, 앞서서 국세청에 마저 압박도 있었었고요. 회장도 해외 출국 못하게 했었었고요. 악재가 많았는데 외국인들은 계속 샀던 효성이 오늘 무슨 일이 있을까요? 어제 제2의 나일론 소재 개발 뭐 이런 좋은 소식도 있었었는데 오늘 뒤늦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삼성 에버랜드 지배구조 개편에 지금 최대 수혜로 분석되고 있는 S1에 오늘 추가적인 강세가 나온다라는 점입니다. 호텔 신라는 앞서서 그 식자재 부문 떼낸 그 따로 만든 물적 분할한 그 회사를 인수한다라는 거는 가능성에 그치는 것이라 조금 위험한 그런 상승 재료이다라는 분석도 있었었는데, S1은 확실하게 건물 관리 부분을 가져온다라는 소식이 있었었죠. 시너지 얘기도 나오는데 오늘 S1에 대한 투자 방법도 같이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그랜드 코리아 레저라고 하는 GKL입니다. 카지노주 가운데 하나잖아요. 오늘 3분기 깜짝 실적 때문에 역시 신고가를 노리고 있습니다. 앞서서 강원랜드도 수급이 기관 중심으로 최근에 좋아져서 눌림목 매수 의견도 오늘 아침에 이미 중복으로 나온 바 있는데 GKL까지 이를 내고 있네요. 이렇게 세 종목군을 돌발 종목군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멀리 오늘 명동으로 나가볼까요? 동양증권 명동 W 프레스티지 센터에 계시는 정윤성 PB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효성부터 분석 시작해볼까요? 예, 우선은 효성 같은 경우 오늘 아침에 상당히 좀 강하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77,400원, 4,100원 올랐습니다. 거의 갭 상승을 했었는데요. 제가 보통 이제 갭 상승을 할 때는 상당히 강한 그런 수급이 뒷받침이 되고, 또한 이렇게 갭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그 점프로 우선은 어제의 종가 대비해서 상당히 높은 폭으로 시작이 되는데, 그 밑에 부분 상당히 그 어느 정도 지지선이 받쳐주고 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강한 움직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강하게 출발했던 이유는요, 효성의 그 신개념 고분자 소재 플리케톤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개발이 성공했던 소식에 의해서 동시효과 때부터 지금 한때는 가격 제한폭까지 좀 치솟았습니다. 우선은 이런 강세 같은 경우는 이제 효성 측이 상용화에 성공했다고 지금 밝힌 이제 플리케톤 덕분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국내 업체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 고분자 소재를 최초로 개발해 상용화에 성공했다는 것이 지금 어느 정도 시장에서 강하게 와닿는 것 같습니다. 플리케톤 같은 경우는 대기오염의 주범인 일산화탄소와 올레핀 같은 경우는 에틸렌과 프로필렌이라고 이루어진 고분자 신소재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나일론과 비교할 때 충격에 견디는 성질이 2.3배. 또한 가솔린, 염화칼슘 등 화학물질을 노출됐을 때 본래 형태를 유지하는 성질, 그러니까 내화학성이라고 하죠. 이런 것 같은 경우가 30% 이상 뛰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마모성이 지금 현존하는 소재 중에서 가장 단단한 폴리아세탈보다 14배 정도 우수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와 전자제품 등에 들어가는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또 슈퍼 섬유 등에서 빠르게 용도를 넓혀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효성은 지난해 3월 울산에서 연산
1000톤 규모의 플리케톤 중압 성산 설비를 건립해서 가동 중입니다. 효성 측은 여기에서 독일의 100개 업체에 지금 샘플 납품에 품질이 우수하다는 평가도 지금 받고 있기 때문에 효성이 기존의 사업 부분에다가 어떤 그런 신소재를 개발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상당히 효성의 그런 주가 상승폭에서 상당히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동안에 또 뭐 압수수색이다 여러 가지 외부적인 요인이 많아서 주가가 한창 빠지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한 번에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뉴스더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예전에 효성 주가 같은 경우는 흐름을 보면 82,000원까지 갔다가 압수수색에 대한 영향으로 인해서 거의 65,900원까지 빠졌었습니다. 근데 단기간 내 외국인들의 수급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올랐고요. 아무래도 외국인들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점했던 효과는 있었던 것 같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이런 게 시장에 널리 그 뉴스로 나오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오늘 폭발적인 매수세가 유입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릴 종목은 S1입니다. S1 에버랜드의 그 사업을 받아서 지금 시너지 효과를 유지하고 있다고 했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보합을 유지하고 있지만 어제 같은 경우가 상당히 시장에서 회자가 됐었습니다. 어제 71,900원, 12.34%까지 올랐고요. S1 같은 경우는 종목 특징이 하루에 그렇게 급등락을 하는 종목이 아닌데요. 어제 같은 경우 상당히 유례 없이 좀 강하게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 에버랜드의 건물 관리 사업 부분을 넘겨받으면서 기존 산업과 동반 상승 효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전망을 했었습니다. 우선은 건물 사업 부분이 높은 수익성과 성장성을 고려하면 지금 이번 사업 양수 조건은 상당히 매력적이라고 지금 판단이 되고 있고요. 건물 관리 사업과 기존 시스템 경비 사업의 교차 영업이 가능하면서 통합 서비스도 지금 제공이 가능해져서 시너지가 발생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S1이 최근 운영하는 에너지 효율화 사업, 빌딩 에너지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건물 관리 사업 고객에게도 제공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건물 관리 사업 부문에는 S1이 시스템 경비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 잠재 고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기존 고객에게 새로운 서비스가 가능해졌고요. 또 새로운 고객에게 기존 서비스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보면 S1이 사업을 보통 받았을 때는 이 기존의 사업과 동떨어진 사업도 있고 상당히 밀접해서 시너지가 얻을 수 있는 사업이 있는데 에버랜드의 그 사업을 인수했던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후자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고요. 보안 전문 기업인 S1이 이번에 건물 사업을 4,800억 원에 지금 넘겨받기로 했었습니다. S1은 올해 말 예상 보유 현금이 약 2,500억입니다. 약 2,300억 원이 지금 모자란 상황이죠. 이 부분은 이제 차입을 해서 그 양수대금을 마련할 계획이고요. 이렇게 차입을 할 경우는 이제 금리를 볼 수가 있는데 상당히 좀 낮은 금리에 지금 차입을 할 계획으로 갖고 있고 또한 시스템 경비 사업의 양호한 현금 흐름을 고려했었을 때는 이번 차입이 기업의 그런 현금 흐름에 부담스럽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S1의 향후 그 주가 흐름을 보면요. 거의 그 밴드가 65,000원에서 뭐 6만 원대 후반대까지 이렇게 상당기가 거의 2008년도부터 현재까지 거의 6만 원대 에서 밴드를 그리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사업을 양수를 하면서 기존의 그 캐파가 커지고 또한 사업의 분야에 또 그런 영역이 넓어지기 때문에 이번 한 번쯤은 이런 그 기존의 밴드를 한번 넘을 수 있는 그런 기대감도 한번 시장에서는 엿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종목은 GKL입니다. GKL 오늘 같은 경우 450원이 올랐습니다. 1.15% 상당히 올라가고 있고요. GKL은 기존의 그 두 가지 종목보다 상당히 지금 양호하게 올라가고 있죠. 아마 이것을 보유하신 고객들 같은 경우 대부분 이제 수익권이실 텐데요. 2011년도에 거의 13,450원에서 지금 4만 원까지 다이렉트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급상승하는 GKL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한번 좀 보시겠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 호조가 있었습니다. GKL 같은 경우는 올 3분기 영업이익이 672억 원. 작년 같은 기간보다 82% 상당히 큰 폭의 상승이 있었다고 지금 공시가 돼 있고요. 3분기 매출액은 1,546억 원, 작년 동기 대비해서 29.67% 늘었습니다.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 475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67% 증가를 했었습니다. 보통 영업이익, 매출, 당기순이익 이 세 가지가 이렇게 두 자릿수 모두 골고루 증가를 할 때는 보통은 이제 한 가지 호재가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업 부분에서 상당히 확장을 하고 있고 그런 확장 부분이
부분이 영업이익과도 연결이 되고 있다라는 그런 순조로운 그런 성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구체적인 내용으로 보면 VIP 고객 비중이 지금 감소를 해서 드로백이 작년보다 2.5% 감소를 했지만 예전에 카지노 경험이 없었던 입장객이 상당히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홀드율이라고 하죠. 하우스 승률이 지금 높아지면서 매출액도 작년 대비해서 16.5% 증가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그 카지노를 여러 번 하던 그 VIP 고객 대비해서 그 이제 신규로 유입되는 고객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 카지노에 대한 경험이 적다 보니까 GKL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 하우스 승률이라고 하죠. 이런 부분이 상당히 증가를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중국인 개별 입장객 증가가 또 있었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은 4분기에도 기대를 할 수 있고 3분기 실적이 확인된 지금 긍정적인 변수들을 반영해서 올해와 내년의 매출치 전망액은 약 7% 정도 지금 상승을 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GKL 같은 경우는 뭐 외부 유입과 신규 유입 같은 경우 여러 가지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기존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미용이라든지 이런 카지노 관련주죠. 인간의 심리적인 본성을 자극하는 이런 주가들 같은 경우 상당히 장기적으로도 보유를 하셔도 좀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상 돌발 종목군, 새 종목군 얘기 명동에서 감사하게 들어봤고요. 자, 이번에는 다른 특징주들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동국제강이 후판 사업 분할 결정 소식이 한번 급등했었던 최근의 모습이 있었는데 결국 분할 결정을 안 하겠다, 무산이 됐습니다. 그런데 주가 흐름 또 어떨지 원래 상승 재료였는데 상승 재료가 지금 사라진 셈이 됐거든요. 관련주 흐름 같이 보겠고요. 현대아이스코 어제 장 마감 후에 실적 떴더라고요. 호실적이 나왔는데 관련해서 현대제철 까지 같이 흐름이 좀 아침 좋아 보입니다. BS 금융지주도 역시 3분기 호실적이 나왔는데 어제 은행주들 수급이 많이 꼬이면서 그리고 우리금융 실적이 거의 최악으로 나오면서 많이 좀 빠졌었는데 BS 금융지주가 이런 분위기를 다시 바꿔줄 수 있을지 일단 호실적이 발표됐다고 하고요. 벽상건설 M&A 추진하는데 참 어려움이 컸었는데요. 재추진설 때문에 오늘 다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니팡으로 유명한 썬데이토즈가 스펙 합병 상장 첫날을 맞고 있는데 상승세를 띠고 있네요. 이상 여러 가지 종목군이 있는데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정 팀장님. 네, 일단 뭐 동국제약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동국제약 같은 경우 지난주에 이 시간에 그 조회 공시 들어가게 되면서 뭐 인적 분할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얘기를 좀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네. 어쨌든 뭐 후판 사업 분할이 좀 무산이 되게 되면서 뭐 주가가 상승 출발하고 난 이후에 뭐 큰 폭의 어떤 추가 상승을 하기보다는 조금 약세 쪽으로 현재 전환되는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최근에 이제 겨우 상선 시장이 회복을 하게 되면서 조선주가 반등을 주고 있는데 후판 사업을 분할을 하게 된다는 건 뭐 동국제강의 악재라 좀 봐야 되겠죠. 하지만 인적 분할하고 난 이후에 여기에 대한 어떤 지분법 이익이 반영이 되겠지만 어떤 직접적인 어떤 그 실적에 반영이 되는 것보다는 지분법 이익으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실적 효과는 조금 뭐 떨어진다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동국제강에는 뭐 분할하는 것이 뭐 실적 내용 측면에서 본다면은 질적 측면에서 본다면은 악재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뭐 어떤 양적 측면, 회사 어떤 캐파를 확대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호재라 좀 봐도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떤 주가가 지금 현재 상승 출발하고 난 이후에 어떤 약세로 전환이 됐던 부분들은 어쨌든 시장에서는 이 분할 무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악재로 취급을 반응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된다고 좀 말씀드릴게요. 어제 동국제강 합병이 무산이 됐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그 조선주가 조정을 받고 난 이후에 좀 반등 시도를 하고 있는데 조선주가 추가적으로 반등을 주게 된다면은 이후에 후광 효과로 인해서 동국제강도 반등을 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동국제강 같은 경우는 좀 향후에 어떤 분할의 그 회사 자체 내용보다는 어떤 조선업종에 대한 그 업황적인 부분들의 어떤 연결고리를 좀 찾아보시는 게 좀 좋지 않겠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연결 어떤 팁을 좀 드리자면은 동국제강 같은 경우에는 2007년 이후에 대우조선해양과 주가 흐름을 같이 하는 경우가 상당히 좀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우조선해양의 주가 흐름도 좀 체크를 해보신다면 좀 도움이 되지 않겠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현대아이스코어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현대아이스코어의 실적이 잘 나왔지만 지금 웃음이 나오는 것은 현대제철입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현대아이스코어의 냉연 강판 사업 부분을 현재 현대제철이 가져가기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연 강판에 대한 어떤 수익성이 향상이 된다는 것은 현대제철은 향후에 실적 효과가 발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내용이라 좀 봐야 되겠죠. 지금 현대아이스코 같은 경우에 그 자동차용 내연 강판이 차지하는 매출 비중이 지금 이제 37%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7%의 어떤 높은 이익이 발생되는 부분이 현대제철 쪽으로 옮겨가게 된다면은 현대아이스코 같은 경우는 악재라고 좀 봐야 되겠죠. 그리고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수익성이 높은 사업 부분이 합쳐지기 때문에 현대제철은 당연히
당연히 호재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현대하이스코 같은 경우는 긍정적인 뭐 실적이 좀 발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뭐 1% 내 오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최근 42,000원 전후에서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들이 가장 큰 특징이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하이스코 같은 경우 어떤 실적 뭐 효과가 좀 반영이 됐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이제부터는 41,000원 가격대 부분에 어떤 추가적인 지지력이 나올 것인가, 그리고 121선을 지지를 받게 되면서 장기 추세를 확인하고 난 이후에 추가적인 반등이 나올 것인가, 거기에 대한 고민을 좀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자, 그러면서 현대제철 차트도 다시 한번 좀 보게 된다면은, 자, 현대제철 차트 좀 볼 건데요.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뭐 오늘 1.4%, 뭐 현대제철의 어떤 시가총액 부분이라면 이런 부분이 호재가 되면서 상승 흐름이 좀 지속이 되고 있다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향후에 지금 현재 시장이 조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대비 상당히 견조한 어떤 주가 흐름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 뭐 시장만 조금 괜찮다면 9만 원 돌파 어렵지 않겠지만은 지금은 어쨌든 시장이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게 된다면 거기에 대한 시장 영향도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종목은 일단은 다 지금 현재 단기 추세인 21선을 과연 지켜주게 되면서 지금의 흐름을 지켜줄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네. 자, 금융지주사, 우리 금융이 워닝 쇼크가 나왔는데요. 일단 가장 큰 핵심은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냐면, 자, 2분기 때 은행 금융지주사 실적을 볼 때 영업이익은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STX라든지 그리고 쌍용건설 같은 대기업들 같은 파산으로 해서 대성충당금 적립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영업이익은 긍정적으로 발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순이익이 상당히 좋지 않았었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 대한 영향력이 떨어지게 되면서 3분기에는 순이익이 제자리를 찾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우리금융이 어닝 쇼크를 기록을 하게 되면서 여전히 대기업 어떤 대성충당금 영향을 받고 있다는 분석이 금융지사 현재 악재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신한지주라든지 KB금융, 우리금융과 같은 4대 금융지사를 제외하고 지방 금융지사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영향력이 좀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 실적으로 조금 반영이 되다 보니까 뭐 어제 급락을 하긴 했었지만은 4대 금융지사 대비해서는 현재 주가가 잘 버티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주가가 지금 방향성을 이제 잡지 못하고 있는데요. 16,000원에서 지금 17,000원 정도 사이에서 현재 박스권 흐름이 해야 될까요? 이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은 박스권 상단을 돌파할 가능성보다는 아무래도 계속해서 16,000원 가격대를 지켜주는지 이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저는 좀 체크를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네. 쌍용건설뿐만 아니라 벽산건설도 회생인가에 들어가게 되면서 어떻게든 뭐 기업을 좀 살려보는 그런 노력이 좀 연출이 되고 있는데 좀 여의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중견 건설사를 인수를 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상당히 좀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M&A 시장이 나오더라도 지금 상당히 뭐 계륵 같은 존재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뭐 어쨌든 뭐 벽사연건설 입장에서는 누구라도 인수를 해간다면은 호재가 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과연 누가 인수를 할 것인가, 이게 가장 큰 문제인데 지금 어쨌든 주가가 뭐 4,600원 전후에서 이제 방향성을 이제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뭐 주가 흐름이라 좀 봐야 되겠죠. 근데 일단 인수가 결정이, 이것도 추진을 한다는 건데 아직까지는 기대감과 가능성 측면이라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적으로 벽산건설 같은 경우는 아무도 M&A가 추진이 된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는다면은 조금 추가적으로 힘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아직까지 뭐 건설주 제가 보기에는 굳이 접근을 하실 이유는 없다고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마지막 썬데이토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썬데이토즈가 지금 현재 스펙 합병하고 난 이후에 첫날 상장을 했는데 네. 마진 쪽에서 뭐 4% 출발하고 난 이후에 주가를 좀 꺾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 초반에 상승을 이제 이어가지 못하고 있는데 썬데이토즈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애니팡 관련해서 상당히 유명한 회사였는데요. 지난해 같은 경우 영업이익이 8,700억 정도 발생이 됐기 때문에 상당히 뭐 견조한 어떤 스몰캡 치고는 상당히 견조한 회사라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스펙 합병하고 난 이후에 뭐 첫날 상장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실속으로 어떤 상장 효과에 대한 부분들보다는 전체적 모바일 게임즈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펙에 대한 부분들보다는 아무래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최근에 모바일 게임의 어떤 업황에 대한 부분을 좀 신경을 좀 썼어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컴투스라든지 뭐 게임별 이런 종목들 현재 상당히 좋지가 않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합병 효과보다 애니팡이라는 게임을 통해서 영업이익이 좀 많이 난 부분이 있지만은 지금 현재 애니팡이라는 게임이 어떤 인기가 많이 사그라들었다는 부분들, 그리고 네. 모바일 게임 업체가 지금 좋지 않다는 부분을 볼 때 지금은 어쨌든 요런 게임 업체들보다는 이전에도 좀 말씀드렸죠. 대형 게임사 위주로 좀 접근하자고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NC소프트 잘 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게임 섹터 내에서 대형주 중심의
접근을 하신다면은 대형주 중심의 접근이 좀 필요하다는 부분만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썬데이 토즈까지 분석을 들어봤고요. 또 뭐 오늘 다른 종목들 특징주가 아침 초반인데 상당히 많이 보입니다. 먼저 두산인프라코어예요. 뭐 아침부터 조회 공시 들어간 게 뜨기도 했었는데 4억 달러 규모 해외 예탁증권 발행한다 이런 소식이 일단 나와 있습니다. 조회 공시 들어간 상황이고 두산인프라코어는 급락하고 있습니다. 자회사 밥캣 때문에 유동성 확보 차원이라는데 맞는 얘기인지 그리고 일단 설이 나왔으니까요. 분석 잠시 후에 들어보고요. 하림홀딩스가 오늘 신고가예요. 그리고 어제 신당 창당 임박했다라는 소식 때문에 안철수 관련 테마가 아주 강했었는데 오늘은 또 하루 만에 모두 어제 상승폭 많이 좀 반납하고 있고요. 2차 전지 테마가 오늘 강세인데 박근혜 대통령이 현재 유럽을 순방 중이잖아요. 프랑스에 있는 르노 자동차 전기차 그 센터에 방문을 하셨다라는 소식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전기차 테마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두산인프라코어부터 분석 시작해 주시죠. 멀리 명동으로 가겠습니다. 정피비님. 예, 두산인프라코어 오늘 마이너스 6.23% 상당히 하락폭이 큰데요. 우선은 4억 달러 규모의 GDR, 그 글로벌 주식 예탁 증서를 발행한다는 소식에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GDR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자금이 필요한 기업들 같은 경우 상당히 이런 걸 발행을 해서 이제 자금을 이제 유치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쪽 같은 경우는 지금 두산인프라코어 같은 경우는 예전에 그 자회사 밥캡을 이제 인수를 하면서 유동성 부분이 이제 상당히 좀 논란이 됐었죠. 그런 부분이 그렇지만 미국 쪽 이제 건설 쪽이라든지 중국 쪽 그런 쪽에 대해서 부동산 경기가 좀 살아나면서 밥캡의 그런 이런 우려가 좀 어느 정도 희소가 됐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도 이런 우려가 조금 이런 것들이 발행을 한다고 하니까 이제 두산그룹의 이제 유동성 부분에 어떤 적신호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의문이 조금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 유동성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최근에 그 JP 모간하고 HSBC 증권을 공동 주관상으로 해서 GDR 그 발행에 필요한 절차를 좀 밟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동안 그 밥캡뿐만이 아니라 두산인프라코어 같은 경우는 두산이라든지 두산건설을 중심으로 해서 유동성에 대한 부분에 그룹 전체에 그런 시장에 의문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상당히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 상당히 유념을 하셔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상당히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증시는 좋지만 기업들의 현금은 안 좋은 곳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상당히 유념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주가는 이런 부분은 상당히 큰 폭으로 반영을 하기 때문에요. 상당히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산인프라코어 만약에 차트를 보면요. 예전에 그 11,000원까지 하락을 했었다가 17,000원까지 어느 정도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최근에는 이제 13,450원까지 빠졌는데 이런 부분이 아무래도 GDR 같은 것들이라든지 아니면 두산 그룹의 유동성 위기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시장에서의 우려 부분이 눈여겨보지 않나 싶고요. 그런 부분은 한번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 상당히 차트로 단기 매매를 좀 접근을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두 번째 종목은 하림홀딩스입니다. 중국 시장에서 돈육 시장의 성장에 대한 그 수혜 기대감으로 오늘 강세를 좀 펼치고 있습니다. 4.6% 정도 상승을 했고요. 3,300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하림그룹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도 상당히 성공했던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런 부분을 그 중국에서도 바로 적용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이 이제 시장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농축 산업이 지금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수혜를 이제 받을 것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20년 동안에 한국에서 이제 시행착오를 여러 개 겪었죠. 이런 성공한 수익 모델을 중국에 이제 그대로 적용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중국인들 같은 경우도 이제 당뇨리 부분이 또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적용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지금 시장에서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중국 내 새 사료법인이죠. 국내 1위인 제일사료가 계열사로 있어서 아무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이제 육계 쪽이라든지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사료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 하림홀딩스 이런 부분을 계열사로 다 케어를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하림홀딩스 100% 자회사인 선진은 중국과 지리적인 그리고 인접해 있는 필리핀과 동남아에서 돈육 중심으로 육류 사업도 진행 중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중국인들의 그런 풍부한 이제 인구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시장에서 좋게 보고 있고 기존에는 이제 화장품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있었지만 먹거리로 또 이렇게 중국 관련주들이 또 이동을 하고 있는 부분을 또 캐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림홀딩스 이 작년 12월 20일 날 1,570원까지 빠졌다가요. 지금 상당히 좀 5일선과 21선 타면서 상당히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갭상승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4.75%까지
상승을 했고요. 이런 것들을 갖고 계시지 않은 종목 그 분들 같은 경우는 5일선이라든지 21선에 접근했었을 때 한번 눈여겨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 테마주를 두 개를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우선 안철수 테마주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안철수 테마주 같은 경우는 지금 신당 창단에 따라서 지금 안철수 관련주들 상당히 많이 올랐던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릴 종목이 써니전자인데요. 써니전자 어제는 지금 뭐 거의 12.79%까지 올라갔다 오늘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5%까지 빠지고 있고요.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차익 실현 매물이 지금 상당히 추려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다물 멀티미디어 또한 솔고바이오, 소프트포럼 같은 경우도 상당히 안철수 관련주로 상당히 올라가다가 지금 같은 경우는 파조 지수로 올라가다가 상당히 지금 차익 매물을 맞고 떨어지고 있습니다. 안유영 같은 경우 싱크탱크인 격인 그 정책 네트워크 내일이 지금 신당 창단 준비를 위해서 늦어도 이달 말 창당준비위원회를 발족할 것이라는 소식에 의해서 급등세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 상당히 좀 빠지고 있고요. 상당히 항상 느끼는 거지만 정치 관련주들을 테마성으로 단기 접근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2차 전지 관련돼서 박근혜 관련주들, 특히나 전기차 사업에 대한 그런 관련주들 같은 경우 상당히 오늘 급등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진 머티리얼스, PNT, 리캠, 상시진 EDP, 삼성 SDI, 상하프로테크 모두 상승세에 유지를 하고 있고요. LG화학만이 오늘 마이너스권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지금 프랑스 르노사를 가서 전기차 센터를 지금 방문을 하고 있고요. 또한 뉴욕 이제 4일 현재 뉴욕 증시에서는 이제 테슬라의 주가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어느 정도 상승세에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전기차 테마주들 같은 게 상당히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빠르게 특징주 조금만 더 살펴볼까 해요. 현대상선이 이번 주 이제 유증 청약을 앞두고 있는데 오늘 좀 많이 내린다는 생각 들고요. KT가 최근에 실적도 안 좋았죠. CEO 리스크도 있죠. 오늘 거의 연중 최저가를 찍고 있네요. 휠라코리아는 하지만 나흘째 상승하면서 신고가를 또 경신했습니다. 특징들 짧게 좀 볼까요? 예. 일단 현대상선 같은 게 좀 먼저 좀 보게 된다면은 일단은 그 이상 증장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어떤 주주 대상으로 현재 하고 있는데 두 가지 측면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그 신주 발행 가격이 상당히 좀 낮습니다. 14,300원에서 현재 많이 좀 하향 조정을 하게 되면서 한 1,400원 정도 되는데 지금 주가가 13,000원 수준의 부분을 봤을 때 디스카운트 요인이 상당히 좀 많이 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1차 좀 악재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번 유상 증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현대가 싸움이 될 가능성이 좀 클 것 같아요. 현재는 그 현대그룹 회장이 현대그룹 회장이 현대중공업 쪽으로 좀 많이 지분을 뺏길 가능성이 상당히 큰데 이런 어떤 지분 싸움에 대한 부분도 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당연히 구주주 청약에 다 마무리가 되겠지만 마무리되지 않았을 경우 일반 공모로 돌렸을 경우에도 유통 물량에 대한 부분들이 현재 부각이 좀 된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다면 유상증자 가액 그리고 지분 싸움 그리고 일반 유통 물량에 대한 부담 이 세 가지가 현재 복합적으로 현대상선의 악재가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등락이 좀 상당히 좀 심할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일단은 현대상선 같은 경우 M&A 이슈 외에 해운업황을 좀 봐야 되겠죠. 근데 지금 현재 해운업황도 좀 좋지가 않기 때문에 지금 해운주 같은 경우 굳이 접근할 이유는 없지 않겠나 이런 부분들 간단하게 좀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자, KT 같은 경우에는 이석채 회장이 좀 물러나게 되면서 지금 상당히 CEO 리스크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존에 예전에 했었던 배당 정책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조금 후퇴할 가능성이 큰데 이 배당 정책에 대한 후퇴가 된다면은 어떤 통신주 같은 경우는 외국인의 어떤 매수 여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입자도 상당히 많이 뺏겼어요, LG 쪽으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실적에 대한 부분도 당연히 안 좋게 얘기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통신주를 굳이 접근하신다면은 외국인 쪽 같은 경우에는 SK텔레콤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는 LG U+ 쪽으로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KT는 섹터 내에서 접근을 좀 자제를 하시는 게 맞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자, S에너지도 연속해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얘기가 좀 현재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신재생에너지에 관한 부분들 같은 경우에 S에너지는 이전부터 일본 쪽으로 상당히 매출이 상당히 많이 차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나 태양광 발전 시스템 이런 부분이 상당히 강점이 있기 때문에 일본 쪽 진출을 많이 했었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S에너지 어떤 부분이냐면 자,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에 국내 쪽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원자력 비중을 줄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신재생 에너지는 여전히 10% 내외에 정체가 돼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앞으로 단순히 증가하겠다는 그런 기대감도 좀 반영이 되고 있는데 이런 어떤 단순한 기대감 측면에서 접근한다는 건 좀 무리가 있지 않겠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S에너지는 어쨌든 지금 미국 쪽이란지 유럽 쪽이란지 일본 쪽에서 전략적으로 이제 태양광 산업을 살리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연관성을 실적인
적인 연관성 때문에 S에너지는 오르고 있다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뭐 실적인 사업의 어떤 성과 이런 부분이 부각이 된다면은 S에너지 뭐 향후에 15,000원 돌파도 좀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다음은 힐라코리아입니다. 뭐 3분기 실적이 뭐 32% 정도 증가를 하게 되면서 영업이익이 뭐 213억 정도 증가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가을 다가오고 겨울철 넘어갔을 즈음 되면 항상 유통주 그리고 패션주는 부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힐라코리아도 그런 연장 생산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특히나 뭐 최근에 뭐 LG 패션인지 영어무역 같이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데 힐라코리아는 상당히 좀 많이 부각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대한 섹터, 이런 선택을 하신다면은, 제가 보기에는 힐라코리아 접근하셔도 크게 무방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이온테크닉스 같은 경우는 블록딜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항상 그렇습니다. 이 블록딜하고 그 M&A가 나올 때 사모펀드든지 헤지펀드에서 인수하는 거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기업 측면에서. 그렇기 때문에 지분 인수에 갔다는 것들은 어떤 그 M&A에 대한 모멘텀 때문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 주체 때문에 이오테크닉스는 조금 흔들렸다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서 향후에 과연 이 부분이 호재가 될지 악재가 될지는 제가 보기엔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장 조언 들어봐야 될 텐데 코스피는 2020선은 내주었고요. 코스닥도 지금 양 매도 전일과 동일한 꼬인 수급 속에 역시 하락 전환을 해 있는 상황입니다. 파트론 KG바텍이 4%씩 이렇게 밀려나고 있는데 코스닥 종목에 대한 투자 팁 주시죠. 네, 일단 IT 섹터라고 해서 무작정 접근하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네. 원고 내용을 드리는 게 코스닥 IT 섹터의 종목 선정표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말을 좀 줄이다 보니까 너무 간단하게 드렸는데 LCD 섹터하고 그리고 LED 섹터 좀 접근할 만한 종목들이 보이거든요. 근데 그 중에 LCD 같은 경우는 나노캠텍이라든지 그리고 LTC 같은 종목들이 이제 눈에 띄고 있고요. 그리고 LED 같은 경우는 CS, 엘솔라, LP 시스템, 덕사나이 메탈 이런 종목들이 눈에 띄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IT 섹터 내에서도 스마트폰이냐 아니면 LCD냐 LED 이렇게 구분이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그 섹터 내에서 종목적 개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코스닥 IT 섹터 내에서도 조금 종목 선별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 들려주셨고요. 정윤성 PB님께는 코스피에 대한 조언을 좀 구하겠습니다. 정윤성 PB님, 외국인들 아직 변심한 건 아니겠죠? 근데 일단 현물을 오늘 아침까지 파는 기조를 유지하네요. 예, 우선 외국인들의 마음은 갈대인 것 같습니다. 환율, 그 부분이 바람 역할을 하는 것 같고요. 외국인들 마음은 갈대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바람이 한 방향으로 불면 갈대는 한 방향으로 움직이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갈대의 움직임이 왔다 갔다 하죠. 지금 같은 경우 환율 같은 경우는 오늘 약간은 강세를 좀 보이고 있지만 외국인들 그동안은 환율 부분과 또한 증시 부분 1800선에서의 증시 메리트와 환율 부분의 메리트가 있었기 때문에 양방향으로 계속적으로 순매수가 들어왔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환율이 더 이상 좀 강세로 가기에는 조금 먹을 수 있는 부분이 좀 적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 덧붙여서 비차익 매물 같은 경우도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이런 수급적인 부분과 차익과 비차익에 대한 프로그램 매매도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외국인들 수급 지금 매도로 나오고 있고 프로그램 쪽에서도 좀 매도로 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좀 눈여겨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외국인 수급 프로그램 쪽과 연계지어서 한번 관찰이 필요하다라고 하셨습니다. 아까 비유도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골든이글 투자자문의 정태근 팀장님 스튜디오에서 또 수고 많이 해주셨고요. 멀리 명동에서 정윤성 PB님도 함께 분석 도와주셨습니다. 두 분 모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 초반 하루 만에 컴백하는 듯했던 외국인 현물 쪽에서 다시 매도로 돌아선 가운데 코스피는 2010선까지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선물 쪽 얘기만 좀 해보고 싶은데요. 샘플러스 김도영 멘토님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주쌤 나와주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시간에는 역발시장 매수잡자라는 것이 아주 주요했던 것 같습니다. 오전장까지는 올랐었는데 종가 기준 여전히 2피 정도 빠져서 끝이 났고요. 오늘장 오전에 엄청 빼네요. 네, 맞습니다. 일단 시장이라는 것은 결국 심리가 선행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머니보다도 더 무서운 게 혹시 심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는데요. 해외 증시 잘 가고 있을 때 일단 같이 좀 따라갔다가 조정을 좀 같이 받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렇게 되면 해외 증시가 만약 조정을 한번 받으면 울까 말까 하다가 뺨을 한 대 맞아갖고 그냥 빵 하고 울어버리겠죠. 우리나라 증시는 지금 그런 모습인 것 같은데요. 해외 선반영의 일부가 반영됐다라는 것 같이 이제 양심적으로 강보합 정도 출발은 좀 됐었어요. 그런데 순간적으로 지금 밀리고 있는 포지션을 좀 보면 수급적인 측면을 보시겠습니다. 개인들의 변동 자체는 규모 자체가 이제 줄어들고 있는 것은 체크할 수 있는데요. 외국인들 역시 관망세가 일관되고 있죠. 그다음 기관계 쪽에서 이 금융투자 창구의 가장 큰 문제점이 도래되고 있고 투신 쪽입니다. 결국 기관계 쪽의 플레이가 자꾸 지난주부터 해서 발생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기관들의 플레이는 우리가 이거 하나 보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걸 안 보시고 눈으로 안 보시면 조금 헤매시는 것들이 좀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분석하시는데 헷갈려 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요. 기관계 쪽에서 분명히 총 누적 자체가 지금 1조 규모입니다. 1조 3천억대까지 증가됐던 부분은 어제부터 이제 축소가 나오고 있는데 결국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청산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금융투자 창구 쪽에서. 자, 그러면 그들은 과연 수익을 정말 어마어마하게 챙겼을 것인가? 또 그것도 아니라는 거겠죠. 들어왔던 포지션의 위치를 놓고 본다면 약수익 구간에 어제의 순간적으로 오후 종가에 밀리고 오늘 초반부에 266대까지 밀리면서 역시나 이 부분이 청산성으로 일부는 빠져나가는데요. 왜 그렇다라면 시장이 지루하게 변동성이 줄어들면서 순간적으로 밀릴 때만 폭포수로 밀어내고 다시 관망세로 옆으로 횡보하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이는 이미 오버랩이 걸렸다라는 거죠. 매도 포지션 자체가 너무 과도하게 하다 보니까 이미 누적 포지션들이 증가돼 있고 그걸 일부를 청산해야 되는 위치라는 거겠죠. 그 과정을 놓고 보면 11월 옵션 만기를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포지션 구축들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마지막 파동이다라고 보시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 시장이 해외 증시보다 디커플링 쪽으로 제대로 가지 못하고 빠져나가고 있는 것은요. 이 금융투자 창구를 비롯한 기관계 쪽의 포지션이 청산성으로 일부 물량들 축소가 좀 나오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수급적인 측면에서의 외국인들의 관망세 속에 기관계 쪽의 변동성이 여전히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자, 콜옵션 쪽의 추이를 좀 보겠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만기주에 들어와 있는데 개인들의 콜옵션이 어제도 마찬가지 오늘도 마찬가지 초반부에 콜옵션이 들어와 있습니다. 아무래도 시장이 누구나에게 모두 다 노출되어 있는 275대 이상 그리고 또는 262.50대 아래 양쪽이 다 열려있는 게 눈에 다 보여있기 때문이거든요. 눈에 과연 다 보이는 것을 과연 우리에게 모두 다 줄 것인가 라는 의문점을 한 번쯤은 지금 물음표에 대한 답을 찾아야 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는 역발성 측면으로 좀 말씀을 좀 드렸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현재 콜옵션 쪽에 거래대금들이 어느 정도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 반면에 풋옵션 보겠습니다. 안 나오던 것이 어제 대비해서 본다라면 조금은 출회되고 있다라는 것. 그러니까 거래대금이 지금 증가되고 있다는 게 보실 겁니다. 결국 지금 개인들 입장에서는 상승과 하락 쪽에 베팅하는 주체가 서로 다르게 뒤얽혀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는데요. 결국 시장이 화개장터와 마찬가지죠.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선물도 있고 콜옵션도 있고 풋옵션도 있는 공존하는 상태인데요. 방향이 제대로 결정이 되지 못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현재 과정 중에서 개인들만이 나홀로 매도국이 출발됐던 것이 매수이층 준비를 하다 보니까 외국인 역시 관망세 이후에 파이 조각을 나눠보는 과자가 8조각밖에 없으니까 그 조각을 3조각씩 기관계 쪽이 지금 4조각을 독식을 하고 있고요. 2조각 정도가 개인들, 2조각 정도가 외국인들이 지금 대응하고 있는 위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부분에 프로그램 추이를 좀 한번 보면요. 계속 그런 말씀드렸지만 프로그램의 베이시스를 해석하시긴 되게 어렵지만 2점대가 넘어가서 지속되고 있다는 건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결국은 프로그램 베이시스가 1점대 정도에서 놀이를 하다가 2점대까지 갔다가도 다시 이제는 어제부터 거의 고가를 1.2대를 돌아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밑으로 빠지니까 하루 종일 어떻게 하든 어제도 마찬가지 오늘도 마찬가지
프로그램은 매도 유발을 시키고 있다라는 거죠. 베이시즈의 영향이 이렇게 가장 무섭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현재 관점 쪽에서 놓고 본다라면 프로그램의 발목은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발목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현물 쪽의 힘에서 발견을 할 수 있는데 역시나 지금 들어오는 건 미약하다라는 거죠. 연속성만 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역시 진짜로 조정을 좀 우리가 기다렸던 조정을 나올 수 있겠구나 보시면 좋겠고, 조정을 기다리지 않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 희소식이라면 어찌 보면 저는 조심스럽지만 조정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조금은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대응 전략 마지막 보겠습니다. 개인 매도 확산되는지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자, 금일장 황금 라인은요 267.40이라니까 이게 자막 자체가 이미 요때 나갔죠. 이미 깨지고 들어오면서 신호등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단기적인 장중 매매는 매도 우위 쪽으로 출회가 되었고요. 그렇다면 매수가 전환되려면 조금 기다려야 될 부분이겠죠. 역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인위적으로 기관발에 의해서 움직이는 시장이기 때문에 초반부에 그렇다면 역발상으로 저가 매수를 한번 또다시 잡아보겠다라고 자신있게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하지만 아쉬운 건 수익 구조는 어제 대비 반피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어제 절반 정도의 목표치를 채우고 저가의 공포를 찾아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 매수한다면 어느 정도에서 팔면 좋을까요? 네, 순간 제가 만약 방송이 아니었고 친분을 이용할 일상적인 자리였으면 안 알려줌 하고 싶었는데요. 네, 현재 기준점에서 여러분들께서 보셔야 될 건요. 어제보다 대비해서 조금 내려와 있지만 현재 지금 기준가 266.30대 아래 부근에서 60대 부근에서는 저가 매수는 충분히 가능한 자리. 어제와 발상을 하나만 말씀드리면 바로 이 자리와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양이죠. 여기서 올라 들어가는 캔들의 모양처럼 여러분들께 신호등이 없지만 저희한테만 있는 부분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10시 기준점에서 266.30대 부근에 붙여 잡으시면 단기적인 수익 구조는 가져올 수 있는 위치인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가 질문에서 하나 얻어냈네요. 10시 정도에서 266.30 정도 매수 잡아보면 좋겠다. 어제 오전장에 그랬던 것처럼 그런 수익 구조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김도우 멘토님과 함께 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외국인이 현물 여전히 팝니다. 선물까지 지금 매도로 전환했거든요. 어제 2020선까지 쳐졌는데 그것보다 10포인트 더 아래쪽입니다. 출발 증시 와이드 2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